네, 신문 읽어준 남자 이재명입니다.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사를 두고 야당에선 지나친 자화자찬 일색이다 혹은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지만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의미 있는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의미 잠시 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조간신문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전 국민의 무료 백신, 주거 문제 송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 문제와 관련해 첫 사과하는 모습을 동아일보는 일면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비대면으로 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은 자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1년여 만에 자세를 낮췄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소식인데요. 집 사자! 작년에만 360조 원이 집을 사자고 하면서 몰렸다는 겁니다. 전국주택 유형별 연간 매매 총액을 한번 보면요. 2006년도가 157조 원이 주택 매매에 들어갔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262조 원이 지금까지는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지난해 360조 원이 몰린 겁니다. 전년보다 110조 원 이상 늘어난 건데요. 아파트 매수에 282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정부에서는 조금 있으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시장의 신뢰를 얻고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와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콩가루 정당은 처음이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진석, 오세훈을 향해서 경로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어제 대구 동화사를 찾아 만난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순전히 우연한 만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수의 지지가 절실한 안철수 대표 그리고 당으로의 복귀가 절실한 홍준표 의원. 우연이라고 치기엔 굉장히 묘한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인간에게 편견 배운 이루다.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루다가 뭔지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루다는 챗봇, 채팅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지난해 12월 23일 선보인 AI 인공지능 친구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데요. 2주 만에 약 70만 명이 이루다와 대화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루다가 서비스 개시 20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겁니다. 바로 이유는 채팅 과정에서 성희롱, 소수자 혐오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바로 인간에게서 편향된 대화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닌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이 채팅봇을 테이라는 채팅봇을 2016년에 출시를 했었는데 이 테이도 백인 우월주의와 여성 혐오 내용을 학습하자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서 혐오와 편향을 배웠다. 참 부끄러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위인 통치설 있었던 김여정이 오빠 권력 집중에서 뒤로 빠진 듯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2인자로 잘 나가다가 돌연에 강등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백두혈통의 위상은 건재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전히 막후에서 보좌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면서 대미 협상 국면엔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여정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인물인데요.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쯤에 김여정 특사로 한국을 방문해서 명목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으로부터 오히려 상석을 양보받을 정도로 굉장히 실세로 알려져 있죠. 국정원은 국정 전반을 김여정이 위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 분석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 알려줄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신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첫 사과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은 콩가루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102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3명인 국민의당에 당대당 통합을 제안하는 건 콩가루 집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강등입니다. 위임 통치를 했던 실세 김여정이 실제 강등될 걸까요? 아니면 막부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그럼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보시죠. 올해는 집값 잡힐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주택 문제로 낙심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밝힌 문재인 대통령. 사실 1년 전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뒤 어제 신년사에서는 사과를 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빠르게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확실히 그런 느낌은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 신년사를 보면은 집값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예. 주거 안정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좀 눈높이를 약간 낮춘 게 아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다, 뭐 잡았다, 안정될 것이다. 작년,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말 작년 초죠. 아까 그 싱크가. 그때도 집값이 뭐 그렇게 잡히지는 않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예.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여가지고 이게 현실하고 인식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송구라는 말이 있었고, 또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과한 목표를 정하진 않은 것 같다. 과한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현실 가능한 뭐 목표를 올해 내로는 우리가 뭐 집값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뭐 이런 예. 이야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런 말을 했을 때 국민들한테 자신 있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현실 돌아가는 것을 보고를 잘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그 부동산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들이 예. 많았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 현실 인식은 조금 국민들 눈높이로 내려온 것 같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는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뭐 오늘 신문 보면은 여권 내에서 이제 양도세 인하 부분, 예. 기재부에서는
공급이라는 게 집을 지어서도 있는 거지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양도세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잡고 있었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게 이제 허물어진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쪽으로든지 빨리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는 박수현 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2017년 8월 취임 10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사실 취임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때도 자신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국 어제 신년사에서는 사과를 했어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한 건가요? 아니면 실패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심기일전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제가 대변인을 하던 그 첫 해, 둘째 해에도 대통령과 이런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서 늘 이런 인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 내 전체 집값이 막 들썩에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일부가 이제 집값이 오르는 현상들이 잠깐 보였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 강남 4구의 현상을 서울시 전체의 현상으로 일반화해서 보는 것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 핀셋으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과하게 일반화해서 해석해서 전체 규제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을 좀 경계해라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을 만큼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대통령의 그 인식의 변화가 계속 있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의 확대를 지금까지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정부든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대한 이 규제를 동시에 병행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건 똑같은 거였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제가 변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다 무장을 해제당한 여건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그런 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지대. 예. 원인은 분명히 보자. 하나는 유동성이 너무 큰 상태인데 이 금리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할 만한 택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안고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어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주택 공급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전세의 문제는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는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21년과 22년에 아파트가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 만들겠다.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빚었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지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공급 대책을 막 하고 싶어도 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택지도 부족하고, 조금 전에 택지 얘기하셨지만, 그다음에 아파트라는 게 뭐 몇 달 내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공급 확대를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확대하겠다는 건지, 뭐 아직 이제 대안은 안 나왔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현미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이제 공급을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빵에 비유했을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를 보면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을 무조건 신축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걸 공급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기존에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랄지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전세로 갈 사람이 있고요. 이 주택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장의 원리에 의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건 다 막아놓고 또 이걸 살 수 있는 수요도 다 막아놨어요. 그걸 다 막아놓고는 3기 신도시랄지 빵을 새로 만든 빵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놓은 빵, 만들어놓은 아파트를 이걸 매매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요, 제일 공급의 우선은 뭐냐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공급의 양이 많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랄지 이제 와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부하겠다는데 이거 적어도 3년, 5년, 10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정부가 뭐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현 민주당 정부로 들어서든지 이 정책 자체는 또 원점에서 검토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사과를 좀 했지만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은 사과다. 더군다나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1년 남겨놓고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택 공급하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 당연히 공급임대주택 다 공급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의 가장 폭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사실은 대책이 아파트 값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데 지금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새로운 빵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도 새로운 빵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에 있는 빵을 어떻게 서민들에게 빨리 나눌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 들어보시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좀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네. 대통령의 송구하다는 사과 그리고 대통령의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어제 어떻게 보면 신년사의 굉장히 핵심 내용 중 하나였을 텐데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아마 신년사 내용이 딱 3문장이다. 공급 확대는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한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본인의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본인이 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해 비대위원님,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은 아예 취임할 때부터 공급 대책을 새로 세웠어야지 이제 와서 공급 대책을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된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처럼 일단 지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거의 마지막 한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시도보다는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의 시기가 되는 게 온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죠. 그 실패에 대해서 참담하게 고개 숙이고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 문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조금 전 발언 보셨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내놓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이제 곧 올 겨울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연말 연초가 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다 쏟아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5월이 지나게 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매물들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안정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부동산 한번 가보십시오.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물이 어디 나와 있는지. 작년 연말 정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일부 부동산이 조금씩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이미 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조금 남아있는 싼 가격의 매물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현금 부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작년 여름에 부동산 관련돼서 토론하던 와중에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시중에 크게 회자가 된 바 있는데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뭘 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살고 있는 나의 주거 안정이 매우 더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이로부터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주택을 공급 확대하겠다고 해서 그 주택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는 180여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의사봉을 마음대로 두드리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서민들의 부동산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건 지난 규제 정책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으로 신속하게 풀어낼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가 아닌가. 오히려 지금 변창흠식 이 주택 공급 대책을 내겠다는 건
서울시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공급 대책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의 원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홍세화 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거의 파탄 직전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 윤리다. 매우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게 없었다. 문 대통령님이 남은 임기에도 임금님이 아닌 대통령으로 돌아오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홍세아 씨는 아마도 임금님과 대통령의 차이를 쓴 칼럼이 있었죠. 홍세아 씨가. 그 칼럼에 보면 대통령은 임금님과 달리 불편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불편한 장소에 가야 하는 거다. 그것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송구하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공급 대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대안도 얘기했지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가장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님. 예. 그래서 홍세화 씨는 어쨌든 야당이 아닌 굉장히 진보 중에 언론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언론 인사 봤을 때도 그 실패에 대한 진단이 없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어제 하신 말씀이 신년사입니다.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 짧은 신년사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리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대책 발표가 설 전이기 때문에 한참 마련 중에 있고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일정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되고 축약된 언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국토부 장관의 발표가 있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뭐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병민 위원님 말씀을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 보충을 드리면 이 문제는 어떤 정부의 잘잘못이 아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도 이게 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 감정을 건드린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 단위로 5년 단위로 끊어서 비판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느 정부가 되든 실패한다. 부동산 3법, 소위 임대차 3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대차 3법이 이게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유보해야 합니다. 그 정책의 방향이 옳다는 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 후보께서도 이걸 똑같은 걸 공약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이 3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이 시장의 전세가 모든 것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그 법 때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다음에 공급이 지금 되겠냐 유승민 의원 비판이 계셨는데 아니 대통령 후보시기나 하시면 저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공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급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박할게요. 전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오래 걸린 일인데 수도권 택지 공급 면적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4,800만 평, 이명박 대통령 1,900만 평, 박근혜 대통령 130만 평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뭘 어떻게 공급합니까? 택지 1,600만 평 마련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련된 것이 다음 정부 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되더라도 이걸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니까 저희가 모든 정책 책임 다 지지만 그러나 이 대책만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떠나서 길게 긴 시각으로 보고 함께 서로 이 원인들에 대해서 진단을 함께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서울시장 선거 하지 않습니까? 예. 박수현 대변인께 택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컨대 신도시라든지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제 외곽에 있는 일을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 후보들은 야권 후보들은 전부 다 그거 들고 나올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강남 재건축은 좀 정부에서 막아놓고 강북의 도심 재개발 같은 것은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도심 재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약간 야당이 비판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창신동의 벽에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게 그 바깥 사람 보기 좋은 거지 그 동네 사람들 살기 좋은 거냐라는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 신택지 말고 그걸로부터 공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글로벌한 이슈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거 면적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직장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하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또 집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밤에만 살짝 들어왔는데 다 한 칸 한 칸씩 가지고 컴퓨터도 한 대씩 있어야 되고 내 집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심보다는 약간 외곽에 평수가 넓은 집들의 인기가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아마 중형 아파트에 대한 소구력이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또 정부가 비판받는 것 중에 아까 이제 여당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3, 4인 가구가 지금 급한데 뭐 1인 가구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1, 2인 위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굉장히 이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못지않게 관심을 끈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입니다. 들어보시죠.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나 대상자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들은 것처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되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의아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김영인 비대위원님. 네. 물론 뭐 개인이 백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백신이 다 효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는데 무료 공급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선택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지난해부터 일단 백신 공급에 관련돼서 선택하기는 어렵다라고 질병관리 지금 현재 청에서 얘기를 쭉 해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백신이 들어오게 되는 여러 백신마다 그 종류와 효능이 다 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와 그리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전 세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백신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백신들을 다 많이 확보를 해놨고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너무 손 놓고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굉장히 우리 정부도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2월부터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2월부터 시작되게 되는 초기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이 접종되기 시작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효능을 바탕으로 쭉 전 국민에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가장 아쉬운 지점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되는 시기를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상반기도 아니고 가을 정도가 쭉 지나야 되는 겁니다. 지난 가을 추석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했던 발언들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상태로서 코로나를 맞이하는 마지막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번 추석에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고 이 백신에 대한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모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끄집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대통령이 약속하니까 가장 궁금한 건 그럼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나 이게 아닐까 싶은데 한번 살펴보시죠. 매달 75만 명분 물량이 국내에 처음 도입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되고 2분기에 모더나, 3분기에 화이자가 공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백신 종류의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정부의 얘기입니다. 그럼 난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의료진과 요양병원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건강한 50세에서 64세 성인도 우선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건강한 19세에서 49살까지의 성인은 11월 이후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네. 지금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11월 이후,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먼저,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르신들 먼저 접종을 한 다음에, 또 의료진이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건데 11월 이후면 사실 정부에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만들겠다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난주에 보도한 것을 보면 백신과 관련해서 그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한국, 대만, 일본 이 네 나라 정도 예를 들면서 백신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접종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기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를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 이 백신의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은 오늘 그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이고 영국, 유럽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이 뭐 이런저런 불확실성, 불안전성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빨리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가면서 또 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얻는 뭐 이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의 백신 접종의 효과성들을 잘 분석해가면서 집단 면역에 이르는 11월까지 어쨌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방역을 잘 함으로써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평을 자화자찬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맞출 것인가. 특히 얀센을 빼고는 백신은 다 2회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회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선진국에서 보면 심각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선진국의 백신 접종 어떤 속도가 생각보다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훈들을 삼아서 우리는 지금 명단을 하나 작성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김병민 의원께서 야당에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어떤 것들을 차분차분 지금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빨리 집단 면역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명심하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뭐 총리도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작년 7월 달에 판단이 약간 잘못되고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다고 이해를 하는 면도 있는데 뭐 장경태 의원이나 이런 데는 뭐 백신 추정 주사 마루타 이게 마치 안전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갖고 오는 그 외국 하는 거 보고 안 좋으면 안 맞는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와대라든지 질병관리청의 이야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빨리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진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지고 오겠다라는 건데 자꾸 조금 뭐 안전한지 보고 이런 식의 말씀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건 내에서 그런 말씀은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를 잘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사의 키워드를 꼽자면 회복, 포용, 도약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결을 맞췄을까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회복, 포용, 도약으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뭐 이낙연 대표가 딱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을 꼽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호황을 누렸던 대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기업들 그리고 배달 업종들,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주장이다. 결국은 기업들 팔 비틀기 아니냐 혹은 사회주의 배급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가 말한 이 공유제가 뭐 강제적으로 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등 다른 인센티브를 주자. 이것이 이제 이 공유제 핵심인데 변호사님, 과연 이 공유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공유제가요, 피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그로 인해서 받지 못한 자하고 같이 쉐어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득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제가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 이익을 받은 업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랄지 이제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올해 말이면 코로나가 거의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그러면 코로나로 이익을 얻는 곳이 사실은
작년부터 한 1, 2년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얻은 돈, 이익을 나눠 갖자는 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 업종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돈을 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깊은 생각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 이제 사면을 꺼내서 상당히 후폭풍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좀 급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부동산을 관련해서 시장 원리를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부동산 정책이랄지 임대차 3법이랄지 이러한 어떤 것들이 물론 입법 독주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저는 멀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방향은 결국 계속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지적하지만 그 궤도는 이제 수정하지 않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이익을 얻는 기업을 보면 예를 들어 삼성. 그럼 삼성은 이제 반도체가 있겠죠. 그다음에 삼성 SDR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SK도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관련돼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비대면과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굉장히 이제 세계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번 돈 자체를 나눠줘 버리면 지금 1위냐 2위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업이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재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1위 기업의 자리 아니면 1위 기업의 자리를 수성을 하든지 아니면 탈환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돈을 써야 하는데 이걸 그냥 공유하자는 걸로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기업의 원리랄지 시장의 원리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에 한 말씀만 딱 붙이면 예. 이익공유제라고 특정해서 저걸 하자라고 특정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 양극화 불평등이 심하잖아요. 예. 또 집권당 정치권에서는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이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13일에 띄울 거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당연히 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논의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에 의해서 이 공유제 꺼냈는데 여야가 어떻게 합의해서 추진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시죠. 안철수와 콩가루 집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김종희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당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3자 구도에서 승리 가능하다고 보시면 나는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중진들이 자꾸 당 차원에서 논의 안 된 얘기를 하고 있다. 다들 입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콩가루 정당은 처음 본다. 세석짜리 정당, 국민의당을 의미하는 거죠. 국민의당과 무슨 합당이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 이렇게 오늘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 함께 있었던 김병인 비대위원께서 과연 이 상황은 뭐고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이렇게까지 경로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자로 4월 보궐선거가 석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월목 9시 반에 하면 그 전에 한 15분 정도 미리 사전 회의로 티타임을 가지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어제는 뭔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준엄하게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조간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당대당 통합, 안철수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혀 당과 논의되지 않은 채로 중구난방으로 메시지가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당의 일정과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들고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하는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후보자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4일 동안 후보자 등록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후보가 누가 나서서 등록하게 될 건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돌리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 높게 나오는 형국을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판에 상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우리 당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좋은 주자들이 있고 또 외부에서 누군가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명확하게 우뚝 서게 되면 아마 구정이 지나고 2월 말 정도가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될 텐데 왜 그런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는가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조건부 출마 선언 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내가 서울시장으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는 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대당 통합은 없는 건가요? 당대당 통합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주목을 좀 받고 싶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서울시를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보여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지난한 모든 선거를 참패하고 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지난해 5월달 비상대책위원회가 6월에 출범하고 나서 많은 변화, 혁신의 과정들을 거쳐왔고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에서 정당 지지율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국민의 지지들이 꽤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정당이 실질적인 여권의 핵심적인 큰 흐름 속에서 도저히 힘이 붙이는 상황 속에서의 같은 결합을 통해 뭔가 정계 개편 등을 도모할 때 나오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굳건하게 국민들께 사랑받는 후보를 냈을 때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당대당 통합을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있게 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정당적으로 불리한 요소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이제 강점이 많으신 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막 쫓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굳건하고 차분하고 이런데 요 며칠 보면은 막 화가 나 있고 막 이게 약간 조급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안철수 김명희 비대위원은 의도적인 안철수 분노다, 대표 이렇게 쪽은 오히려 약간 이제 느긋해 보이고 예. 김명희 비대위원님 말씀이 뭐 맞는 말씀이 많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는 거죠. 일단 사람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자들.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근데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급 되는 선거가 한 달 만에 갑자기 이제 뭐 아주 사랑받는 후보가 나올 것이냐.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아까 김명희 비대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밖에서도 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철수라는 사람도 정치를 잘 못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정치 친인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서울시장 선거를 나간다. 그건 저는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합당 이야기 같은 것도 그래요. 원래 국민의힘의 여러 사람들이 입당 아니면 합당이라도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촉발된 거고 그럼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정당이고 정치인이라는 게 무슨 이게 과거상 막말이라든지 성적 막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견해하고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걸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김종인 위원장과 지도부의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하루하루는 좀 과하고 일주일 지날수록 안 대표 쪽은 약간 느긋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쫓길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그렇다면은 뭐 괜찮은 사람 밖에서 데리고 오든지 안에서 오든지 이거 올려서서 보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이제 행정을 잘하고 서울시에 어떻게 일을 잘할지 보여줘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당의 프레임이거든요. 실은 지금 이 선거라는 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야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 뭐 브레이크를 거는 선거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선거 아니고 행정 잘할 사람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당에서는 사실 속으로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박영선 후보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패널 되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나 아니면 합당을 한다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입당이나 합당이 불발되면 출마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일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신 나간 건 아니냐. 대체 그런 식의 출마 선언이 어디 있느냐. 조건부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전 시장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단일화로 국민께 지지 호소하려면 양당이 어떻게든 협업할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도리다. 그러니까 자신도 당을 위해서 조건부 출마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어쨌든 오세훈 전 시장도 어쨌든 당 안철수 대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당 안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조건부 출마 선언했을 텐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것을 두고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김종인 예. 위원장의 저는 말이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설사 나중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를 할 망정, 예. 또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후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막판에 단일화 협상을 해서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오면 굉장히 성과로 아마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안철수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면 비대위 역할이 뭐예요? 비대위 역할은 없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어떤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전 의원의 조건부 출마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단일화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자기가 출마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의 존재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선거는 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세훈이랄지 이제 정진석 공관위원장이랄지 나경원 전 의원이랄지 저건 본인들이 어떤 현재의 어떤 서울시장과 보궐선거에서 그런 흐름을 저는 반영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김종인 위원장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극적인 어떠한 결과를 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가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떠한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서 굉장히 각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사적으로 거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후보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정치의 이익과 예. 자기의 정치의 미래를 갖다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앞으로 계속 먹히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예.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깜짝 후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럼 깜짝 후보가 나와서 과연 이 상태를 과연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는 저는 딱 이거 한 가지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후보도 싫고 국민의힘 당 후보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약간 이제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잘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도 알아야지 다음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정리가 잘 안 돼요. 다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입장에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상황이 야권의 상황이 좀 부러워요, 사실은. 예. 예. 민주당은 지금 질문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곧 할 겁니다. 곧.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이 민주당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당 이야기라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이 많이 컸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 콩가루라는 말씀 보면 맷돌이 들이쳤나 남이다 그냥 확 갈아버린 효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목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면 2027년 대통령 선거가 다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요? 안철수 대표든 국민의힘이든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어차피 2027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분일 거예요, 계획이. 예. 국민의힘은 현재 제일 야당인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안철수 대표를 모셔다가 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단일화 문제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2027년을 내다본 하나의 포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리지 않을 것이고 예. 저는 단일화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보고 민주당이 그래 보길 바라봅니다. 예. 기대 섞인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야권이 유리하다 이런 전망이 많으니까 아마도 야권에서 이게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 틈새를 여당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요. 네. 갈짓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미래 비전은 저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태극기 집회에서 안철수 대표를 볼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테스트형의 이 말이 아닐까요? 너 자신을 알아. 네, 박영선 장관 아직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적으로 본인이 출마 선언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통호 실장님, 네. 지금 뭐 야권은 주도권 싸움에 정신이 없는데 그 틈새를 여당이 파고들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전망했는데 어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당은 이제 어쨌든 우상호 의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여당 전체 분위기하고 박영선 장관의 분위기는 우리 빨리 이렇게 우리는 해봤자 좋을 거 없다. 괜히 정치적 공방만 오래 가는 거고 좀 천천히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예컨대 지금 코로나도 좀 약간 주춤해지는데 한 2월, 3월대로라면 지금 기대대로라면은 날씨도 좀 풀리고 하고 좀 저기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신 접종도 시작할 거고 그런 조금 좋은 분위기 갔을 때 올라가자. 이게 있는 것 같고 특히 박영선 장관 제가 하나가 더 보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여권에서 자, 강성 지지층에 대한 문제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예. 그런 이제 논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영선 장관은 지금 이제 장관 하면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사실은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 게 이 친문 지지층들이라든지 이쪽에 대해 가지고 좀 눌러놓는 내가 안 나가면 될 수 있냐. 내가 나가려면은 당신들이 내 뭐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해놓는 게 저는 보여요. 그래야지 이제 당 내에서도 그렇고 예컨대 앞으로 서울시장 나갈 경우에 지금 정부하고 약간 궤가 다른 공약들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놓는 정치 작업.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야 자기가 뭐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 예. 알릴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권도 그렇고 여당도 굉장히 지금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어제 어디를 갔을까요? 어제 대구에 동화사를 갔었는데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조계종 중정 진재승님에게 새 인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준표 의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산행까지 함께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동석하게 돼 새 덕담과 격려를 나눴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시간이 같을 뿐 사전 조율은 없었다. 서로 우연한 만남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이 만남 이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평생을 낭중지추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금년부터는 난드코도 무슨 뜻이냐면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며 살기는 힘들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니 연초부터 참 난감하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를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상당히 난해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낭중지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본인이 여태까지 뛰어나게 살아왔는데 난드코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 그런데 안 대표를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칭찬인지 조롱인지 한번 여러 번 곱씹어봐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데 일단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어느 정도 좀 시켜세우게 된 모습일 수 있죠. 왜냐하면 YS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야 옆에 사람들이 붙지 않는가. 이건 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의 토론 과정, 특히 3차 토론을 지켜봤던 분이라면 내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측면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수룩하고 보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붙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분이고 국민의힘의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인사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광폭 행보를 벌이면서
보수 진영 사람들에 대한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조금 어색했던 건 이제 86일 정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남았는데 저 자리는 서울이 아닌 저쪽 대구 지방까지 내려갔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이 되시겠다고 연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는 서울보다는 정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이러한 옛날 행보로서 정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그리고 조금 뒤부터 이제 정말 서울시의 미래를 그리게 되는 그런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때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핫플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이제 임기가 9일 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하원 의장입니다. 네, 박범계 후보자를 불러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될 때 피고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 보좌진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달 말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소장을 보면 2019년 대치 상황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26일 새벽 1시 49분쯤 양팔로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안아 끌어내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런 장면이 국회 본관 6층 CCTV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27일 박범계 후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장관 후보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 사실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박범계 후보자 이제 다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 해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문회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이슈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많은 이슈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남부지검의 지난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 여야 간에 굉장히 많은 힘겨루기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폭행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저는 아마 저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 폭행, 밀치기를 한다랄지 그 과정에서 그 정도인지 알았는데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면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서 끌어내리고 이제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단순히 이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그런 폭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박범계 후보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근데 아마 검찰에서 확보한 CCTV에 이제 저런 내용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이제 폭행죄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 법무장관이 저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에는 출석을 해야 합니다. 예.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더군다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재판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CCTV 검증을 한다랄지, 예. 아니면 증인을 불러서 증인신문 한다랄지, 그러면 적어도 법정에는 2번 내지 3번, 경우에 따라 한 5번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무장관이 뭐 저는 될 거라고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무장관이 저렇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 자체는 일단 모양새는 좋지 않죠. 물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후보자는 어떻게 발언했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피고인으로 법정 서게 된 혹시 이해충돌 문제 그것도 정리해서 나중에 청문회 때 말씀드릴게요. 네, 구체적 답변을 피한 채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밀어놓은 상태인데 청문회 날짜가 아직 잡히진 않았죠. 하지만 김병현 비대위원,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관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 함이 어떻게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집행하고 수호하는 사람인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양은 참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청문회 때 여러 논란이 될 것 같고 저는 청와대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지금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로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하게 된다는 문제들이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얘기했던 핵심 조항 하나가 뭐였습니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 있는 수석 시절부터 사실상 청와대에 있는 많은 수석들이 그렇게 SNS를 즐겨하며 여기에 대해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모습 많이 보기는 어려웠는데 굉장히 지지층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서슴지 않게 냈던 게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집권당에서 누구보다 더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비춰봤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과연 문재인 정부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치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과연 박범계 후보자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아주 만약의 경우인데요. 저 팩트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가정입니다만은 그때 가서는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들을 국민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이 한 토론회 과정에서 이랬거든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우리 문재인 정부 내각을 꾸리겠다. 진행하고 있는 앵커한테도 그랬어요. 같이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대한민국에 과연 박범계 장관 후보자 말고 정말 대한민국 법치를 이끌어갈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꼭 개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조금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박선재 대변인 유죄를 받은 법무부 장관 사실 잘 저희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잖아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뭐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하시듯이 사실은 국회에서 저런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이 돼서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 충돌한 저것도 최초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저 때는 지금 김병민 의원님 소속하신 국민의힘도 저런 상황이 회의 진행 방해가 되어서 선진화법에 처벌받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전혀 못하던 날 같아 전날이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저 다음 날부터는 그 민주당에서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강하게 회의장 입구를 막거나 하는 행위를 국민의힘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실은 처음의 상황들이 만들어낸 당황스러운 결과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만약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박범계 후보가 장관이 되고 그렇게 피고가 돼서 유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가정을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박범계 후보를 지명할 때는 저런 패스트트랙에서 피고라고 하는 신분이 결과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면서 회의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당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그런 행동을 한 뭐 그런 것이라고 아마 쉽게 생각했을 수가 있고요. 예. 아마 이 문제를 박범계 장관이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뭐 재판 내용에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박범계 후보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엔 부당 소득공제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지난 2015년 연말 정산 중에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소득 금액 증명을 보니까 박 후보자 배우자가 2015년에 소득이 상가 임대소득 등 917만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이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배우자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인식이 부족했다. 다시 얘기해서 후보자가 잘 몰랐다. 그리고 덜 낸 세금은 2017년도에 모두 납부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150만 원 더 받았다라는 예, 거니까 박정우 시장님.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이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박 후보자한테 약간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뭐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건수들이. 뭐 이거 그다음 뭐 7살 때 뭐 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이게 이제 다른 일가 친척하고 갖고 있다가 그것도 뭐 늦게 신고했다. 뭐 어디 이제
부동산은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처남한테 팔았다.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한 건이 무슨 정말로 이 사람이 크게 투기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불법을 하고 이런 거는 없어 보이는데 뭔가 약간 뒤처리가 말끔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흘러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거 왜 또 뭐 고시생하고의 그 시비 논란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총괄적으로 어떻게 좀 유감을 표명해야 돼. 아마 야당도 막 물고 늘어질 거면서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기는 좋은데 무슨 이게 큰 범죄여가지고 하나 딱 잡았다. 이럴 거는 또 없고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예. 아직 날짜가 잡히진 않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하풀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인데 설마 했던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 민주당이 임기를 9일 남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의사당 난임 사태 관련해서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의회로 가자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죠. 그것이 결국 내란 선동을 부추긴 거다 이렇게 민주당은 본 겁니다. 23일 포결할 듯 지금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임기가 20일까지 19일 자정까지라고 봐야겠죠. 결국 가결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결국은 재출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탄핵 착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미국 민주당이 칼을 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4년 뒤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퇴임 이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퇴임 이후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죠. 또 탄핵이라고 하면 임기 중에 탄핵을 하는 건데 임기가 끝났지만 탄핵을 하겠다. 왜냐하면 재출마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기 중에만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미국도 뭐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만 탄핵을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지금 이전에 선례가 대통령 말고 탄핵 대상에 대해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탄핵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일단 탄핵 소추를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원에서는 아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아마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왜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하겠다는 취지는 아마 지금부터 가게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취임과 관련해서 이게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걸 막겠다는 취지인 것이 하나인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트럼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돌발적 행동을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다고 봐요.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과정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입을 딱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입을 닫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다 계속 공격하고 그럴 텐데 네, 여기서 잘못하면 다음 대통령 출마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들었달지 이제 겁을 좀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러한 하원의 소추안 의결 자체가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탄핵안, 퇴임 후 탄핵을 주도했던 게 바로 하원 의장인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But we must reject the politics of revenge, resistance, and retribution, and embrace the boundless potential of cooperation, compromise, and the common good. God's grace is still shining, and my fellow Americans, the best is yet to com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President has committed an unspeakable assault on our nation and our people. Calling on the Vice President
to remove this president by immediately invoking the 25th Amendment. If the Vice President and Cabinet do not act, the Congress may be prepared to move forward with impeachment.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듣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문을 찢는 그런 장면도 연출됐는데 윤태곤 실장님, 네. 저렇게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라는 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장면들은 트럼프하고 낸시 펠로시의 이제 개인적인 그 악감 갈등도 있는 예. 것이고 정파적인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또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야당 소속 국회의장하고 이제 대통령하고의 갈등도 있는 거 겹쳐가지고 지금 드러나는 건데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펜스 부통령을 향해가지고 미국 헌법의 조항을 원용해서 대통령 해임하라. 강요들과 그 부통령이 결의를 하면은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라. 아니면은 우리가 탄핵한다.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면은 미국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의전서의 3위입니다. 예. 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이 상원 의장 겸해서 2위. 그럼 1, 2등은 저쪽이고 3등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예. 취임 전이니까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통합과 국정 운영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바이든 그 팀은 우리는 저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취임 준비에 바쁘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는 나이도 한 80이 됐고 예. 또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당의 골칫거리를 제거하겠다. 이런 예. 역할 분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를 그렇죠.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과거 정리를 네. 이렇게 역할 과거 분담을 사정도 했다. 있고. 이렇게 또 윤태곤 장님 분석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 트럼프 예. 대통령이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위축이 돼서 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더 웃긴 거는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유의 메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미국의 안보나 세계 평화에 아주 완벽히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미국 최고의 훈장인데 훈장이죠. 예. 근데 트럼프 청문회 혹시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20명의 미국 의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청문회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걸 막고 막 한 의원이 있거든요.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을 수여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캘리포니아 주시를 지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공화당 소속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I'm very aware of Kristallnacht, or the Night of Broken Glass. It was a night of rampage against the Jews carried out in 1938 at the Nazi equivalent of the Proud Boys. They did not just break down the doors of the building that housed American democracy, they trampled the very principles on which our country was founded. President Trump is a failed leader. He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worst president ever. The more you temper a sword, the stronger it becomes. Our democracy is like the steel of this sword. The more it is tempered, the stronger it becomes. 네, 그들이 부신 건 민주주의 정당의 문만이 아니라 건국 원칙이다. 상당히 울림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 만나보시죠. 김여정 미스터리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강등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막구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지 굉장히 논란이 큰 가운데 그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또 다른 직책이 붙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억세게 이어나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정중히 제의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청비서로 높인 것은 궁지와 잡았음을 가슴피 간직하고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추대된 겁니다. 김정은 당내 직함을 보면 2012년 집권 초에는 제1비서였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는 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총비서가 됐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절 직함을 9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아버지 김정일 2012년 영원한 총비서다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총비서한 자리를 남겨놨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에 추대했습니다. 김영인 비대위원님, 네. 굉장히 나름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직책을 붙이냐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실은 뭐 당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2012년도에 아버지 김정일에게 총비서라는 영원한 총비서다 이런 상징적인 자리를 남겨놨었는데 그걸 차지했다. 나름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을 돌고 돌아서 본인이 이제 총비서라고 하는 직책을 가져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추진하면서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경제 실패에 대한 문제까지도 스스로가 언급한 바가 있다는 거고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본인이 총비서까지 추대되면서 선친에 대한 업적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은 그만큼 내부 지도력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누가 뭐래도 가장 김정은 위원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과거에 있었던 하노이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자신 있게 열차를 타고 떠났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돌아왔던 하노이 노딜 이후로 결국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대외적으로나 갈 수 있는 상황들에서 많은 것들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있었지만 지난해 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보여줬던 이 적대감을 드러냈던 많은 사건들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제 문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시급하게 총비서라는 직책을 바탕으로 당이 내부 결속들을 다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총비서로 추대된 반면 김여정,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오히려 강등됐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기존에 맡았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제외된 겁니다. 당 부장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원 139명 중 서열이 21번째로 호명됐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히 하는 시점에서 북주민들이 남매 통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마쿠 보좌하는 실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마쿠 보좌하는 실세로 김여정 위원장의 역할을 한정 지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훈 실장님, 사실 국정원에서는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라고 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위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맞고 글쎄 제가 생각할 때도 뭐 총비서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빛이 가릴까봐 조금 뺀 게 아닌가 싶어요. 실세는 맞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김여정 부부장? 전 부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빠진 게 그닥 좋지도 않은 게 김여정이 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김여정의 롤은 김정은 위원장을 보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남, 대미 관계에서의 이제 많은 인맥과 뭐 이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 그닥 좋은 게 아니겠죠. 예. 나서야지 뭔가 이제 좀 별로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신호를 자꾸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예. 아예 신호를 안 보내면 더 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이 내부 정비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핵무기 강화하겠다는 북 발표가 있는데 아예
기억서 삭제했느냐, 이 정권의 북한 발악기는 돌 넘었다, 이렇게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대변인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대면 회담도 가능하다, 화상회담이라도 하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 북한에서는 뭐 전술핵을 만들겠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도 많이 했어요. 약간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의 핵과 관련한 정책, 뭐 발언 이런 것들은 미국을 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시면 예.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현재 입장에서 제재와 압박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제한적 여건이고요.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 원론적 입장입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원칙을 택하는가 보고 우리가 행동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고, 남한에 대해서는 하는 거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9.19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그리고 9.17 군사 합의 등에서 합의한 남북 간의 합의를 얼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대응해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이어질 온라인 라이브 방송 이사 만루에서는 이 공유제라는 두 번째 승부수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얘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사 만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15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